늙은이 빨리 좀 내 눈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깨진 유리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던진 물컵. 그것이 제 발 근처에서 산산조각 났고 바닥엔 물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제 왼쪽 뺨 바로 옆을 스친 파편 하나가 벽에 턱하고 박혔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엔 정말로 선을 넘었구나. 그 생각만 들었지요. 유진은 이를 악물고 제 앞에 다가와 외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싸웠어. 당신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을 했습니다. 죽지도 않고 왜 살아있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고 제 양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들은 가장 잔인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유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모든 말을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녀가 밀칠 때마다, 그녀가 문을 쾅 닫을 때마다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핸드폰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수십 개의 파일로 쌓여가고 있었다는 걸, 유진은 그걸 몰랐습니다. 유진이 이 집에 들어온 날,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손짓 하나하나도 굉장히 세심했습니다. 어머니랑 살게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아들 민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유진은 제 방을 꾸며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아침마다 인사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유진이도 잘 잤니? 네. 저 오늘 점심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 대화가 제겐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으니까요. 민수가 결혼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혼자 버텼으니까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민수 하나 키우느라 온 힘을 다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등록금을 벌었고 민수의 학원비도 댔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줬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얻고 이제 가정까지 꾸렸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출근한 뒤 집안에 딱 두 사람만 남으면 유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쾅 하고 닫은 뒤 저를 돌아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응? 도와달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둔해서. 그러게요. 어머니 너무 둔하셔. 그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웃는 게 그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웃음이 아마 유진을 더 자극했는지도 모르지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야채 자르는 거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칼을 잡은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미안하다.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니까요. 어머니가 손 느려서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녀가 소리를 지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유진이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제가 그 싸움의 방향이 된 건 아들과 유진이 다투는 날은 10중 8구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 괜찮니? 괜찮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 방에 있는 것들을 뒤적이거나 옷을 빼서 바닥에 던지거나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고압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문을 잡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이 첫 녹음이었습니다. 유진은 제 방을 뒤지다가 갑자기 제 얼굴 가까이 와서 내뱉었습니다. 입 닥쳐, 늙은이.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둔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리던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작게 울리는 녹음 시작음. 유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서서히 끝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유진은 남편이 출근만 하면 제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잘못됐니? 이게 뭐예요? 냄새나요. 저는 그릇을 다시 봤습니다. 제 눈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릇을 다시 싱크대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휴, 이게 사람이냐? 진짜.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사람이냐라는 말. 저는 사람이 아닌 걸까요?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유진 앞에서 우는 건 더 큰 조롱을 부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진은 제 밥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치아도 없으시잖아요. 이거 애기 줄게요. 그녀의 손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도 못한 채 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 하나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치워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참지 말아야겠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복수를 결심했다. 유진의 폭언은 계단처럼 한 칸 더 깊고 날카로운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시처럼 콕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손 지저분해요. 노인 냄새 좀 관리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얼어붙었지만 애써 숨을 고르며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누구나 짜증이 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조용히 제 삶을 파고들었고 결국 어느 날 확실하게 선을 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 민수를 회사로 보내고 승우를 안아 달래려 하자 유진은 제 손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요. 아기 피부 약한데 어머니 같은 노인 손 닿으면 염증 생기는 거 몰라요? 순간 심장이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지만 유진은 승우를 안은 채 냄새라도 난다는 듯 손끝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우리 집에 노인 냄새 배겠네. 그 말이 제게는 칼보다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뚜렷하게 녹음 속에 남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김치찌개의 간을 보려는데 유진은 재빠르게 다가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아휴, 또 늙은이 쇼 시작이네. 늙은이 쇼? 네. 불쌍한 척, 힘든 척, 아픈 척. 그녀는 멍이 든 제 팔을 보고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멍든 척 좀 그만해요. 누가 때렸어요? 귀신이? 그 말에는 순수한 조롱도, 감정도, 심지어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래로 내리꽂는 우위만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말들은 녹음 파일에 그대로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승호에게 죽을 데우고 있을 때 유진이 쿵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또 태우면 진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제발 사라져요. 그 순간 제 등은 날카로운 벽 모서리에 부딪혔고 살갗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숨이 한순간 끊어지는 듯 했지만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냄비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움직이지 마요. 그게 제일 나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의 신음소리, 부딪히는 소리, 유진의 말투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유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비웃거나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고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내밀거나 밥그릇을 치워버리는 일들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 만큼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이제 저를 무너뜨리기보다 그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노인네 냄새 역겨워. 죽지도 않고 왜 있어? 아줌마, 손대지 마요. 불쌍한 척 하지 마요. 늙은이 쇼 그만해요.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숨을 삼키며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울다 지친 뒤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파일만 수십 개, 그중엔 욕설, 비하, 조롱, 밀침 소리까지.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뚜렷하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 끝에서 태어나는 것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유진의 폭언, 조롱, 신체적 밀침까지 모든 순간이 녹음 파일로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모은 모든 걸 그냥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제 오랜 인내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방문을 조용히 잠그고 책상 위에서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속은 빽빽했습니다. 녹음 파일 번호 날짜, 폭언 종류, 신체 접촉 여부, 증인 가능 인물, 추후 활용 가능성. 노트는 진짜 복수의 설계도가 되어갔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메모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미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유진이 매일 던지던 폭언이 이제는 저를 파괴하는 칼날이 아니라 그녀를 묶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였겠지요. 느리고 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젊을 때 10년 넘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위자료, 명예훼손, 폭행, 모욕, 증거 수집, 어떤 서류가 어떻게 힘을 가지는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욕설이 나오면 즉시 녹음, 밀치거나 잡아당기면 녹음 사진, 옷이 찢어지면 그 상태로 사진, 친정 쪽, 지인 앞에서 욕하던 장면은 목격자 이름 기재, 쓰레기 봉투 사건은 영상 기록.
그 모든 게 노트에 한 칸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예전엔 상처받고 울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화낼 때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녹음 버튼만 눌렀습니다. 유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반응이 없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 유진은 더 크게, 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 전체가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요즘 어머니한테 말투 왜 그래? 유진은 즉시 웃으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 하지만 저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유진이 크게 화가 난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말다툼을 했고 불안과 분노가 폭발해 제 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야. 저는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녹음? 그걸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저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딴 거 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아? 그러고는 핸드폰을 발로 밟아 눌렀습니다. 쓸모없는 노인네. 팍! 핸드폰 화면이 깨져나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깨진 핸드폰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녹음 파일은 두 번째, 세 번째 핸드폰에 모두 백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출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볼 일이 있어. 늙은이가 무슨 볼 일이에요? 내가 알아야 할 일은 아니지.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선을 긋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열쇠 소리, 방문 소리, 사무실에 앉아 상담하는 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오랜만에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신체적 폭력이 포함된 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욕설, 죽지도 않고 왜 있어? 라는 말, 이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어머님, 이 자료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법적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이 한 일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일단 보관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가족들에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제 표정을 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볼일 봤다고 했지? 무슨 볼일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앞으로 겪게 될 파국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하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그동안처럼 내가 이 집의 중심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벼운 산책 정도로 여겼겠죠. 그러나 그날 그 착각은 단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저녁 식탁.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낮에 어디 갔다 오셨다고? 유진은 저를 훔쳐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병원? 아니면 산책? 저는 젓가락을 놓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상담받고 왔다. 유진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담이요? 무슨 상담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동안 이 집에 가득 차 있던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 닥쳐, 늙은이.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다. 유진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그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은. 조용히 해라. 내 목소리다.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노인 냄새. 역겨워. 진짜 집안에 냄새 배겠네. 그 말 뒤로 들리는 유진의 비웃음 소리. 민수의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유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거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면 웃음이 있어야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꽝! 문 부딪히는 소리. 그 뒤에 제 신음.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 죽지도 않고 왜 살아있어?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너 어머니 밀었어? 유진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먼저. 내가 먼저 뭐? 저는 민수 뒤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문을 열라고? 내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늙은이 죽으면 집도 우리 거, 통장도 우리 거지. 빨리 좀 사라져주면 좋겠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어머니를 죽으면 좋겠다고 한 거야?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민수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엄마 죽으라고 했어? 유진은 울부짖으며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했어. 그냥 순간적으로. 그리고 제 말이 그 울음 위로 덮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을 내 입으로 30번 넘게 했더라. 유진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그 순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제발. 난 그냥 그렇게까지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생각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수야, 내 생활 지장 줄까봐 그랬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렇게 만들지 않을게요. 유진은 제 발목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나에게 한 번이 아니었다. 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으라고 한 날만 35번이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유진이 집에서 쫓겨나듯 나간 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평온한 숨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그날 밤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떠났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발목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유진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유진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 저희 유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서 진짜 절망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 유진의 친정에도 녹음 파일 일부가 전달되었고 결국 친정어머니는 유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와도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사람 인성이 저리 썩은 줄 몰랐다. 그날부터 유진은 사실상 양쪽 집에서 모두 고립된 상태가 됐습니다. 유진의 회사에서도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직장에서 징계받았어요.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보내온 건지 알 수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감정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진아, 반성은 내가 하는 거다. 용서는 내가 하는 거고. 그런데 난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못 보는 게 있는 법이지.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포옹은 서로에게 긴 시간의 오해를 풀어주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울음을 그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킬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나가 살겠다.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그래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도 나도 서로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유진이와는 끝났지만 너의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너를 키우느라 온 힘을 쏟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구나.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주택을 신청해 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내 공간이라는 것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 현관 앞에서 유진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널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작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완전히 꺼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볼 생각도 없다. 유진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말을 내가 나에게 몇 번이나 했었는지 기억하냐? 유진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햇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본 저는 실로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으로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작은 조명을 켜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손주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집안에는 누구의 악취도 욕설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돌아온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기록했던 녹음 파일 목록들, 사건들, 날짜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문 앞에 작은 우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유진. 내용은 딱 한 줄. 어머니, 저는 제 잘못을 평생 안고 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조용히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지주택 1층 공용 라운지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 한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랑 같이 차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요. 그 말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자식들이랑 살 때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민수야, 여긴 정말 좋다. 민수는 제 새 집을 둘러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편하시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민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랑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그래.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겪은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승우는? 승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유진이 친권 포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모든 걸 잃었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엄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복지주택 거실 창가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오랜 상처를 하나씩 문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속이 환해졌습니다. 복지주택의 첫 주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창을 열면 햇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적셨고 라운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의 소소한 담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눈치 볼 필요도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알아준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순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았습니다. 승우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유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치료받고 있어요. 저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자기가 뿌린 걸 거두는 거겠지. 더 이상 그 애에 대한 미움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적어 내려갔던 기록들, 마지막 페이지 한 줄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상습적인 모욕, 그리고 시어머니의 현명한 대처,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다발이었습니다.